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셨다고 마트 아저씨에게 들었는데, 나나 오빠들이나 모두 엄마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그냥 엄마 계신 데 가서 얼굴 한 번만 보고 올게. 이제는 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박 씨는 자식들의 속내를 뻔히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주식 이야기를 들은 후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동시에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올 필요도 나를 챙길 필요도 없어. 앞으로는 각자 잘 살길 바란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아라. 메시지를 받은 딸을 시작으로 하여 뒤이어 아들들까지 급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집들을 돌보느라 박 씨는 충분히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지만 박 씨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71세가 된 박영미 씨가 이처럼 자식들과 척지게 된 것에는 내 탓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식들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본래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웠습니다. 식당은 동네에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맛집으로 소문났고 그 덕에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내색을 잘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늘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애들한테만큼은 뒷바라지 제대로 해줘야지. 남편은 틈틈이 박 씨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세 자녀는 모두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각자 훌륭한 직업도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금융업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작은 아들은 대기업의 엔지니어, 딸은 대형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결혼 후 모두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었죠.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아도 되겠지. 박 씨는 자식들 걱정에서 벗어나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박 씨의 일상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자식들로부터 손주들을 떠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처음엔 자식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일이 많아졌습니다. 갓난쟁이 손주부터 유치원 다니는 손주,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까지 각각 셋을 돌보며 하루 종일 바쁜 시간을 보내는 박 씨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쉬며 여유롭게 보내던 일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죠. 이들 부부에게 자식들도 나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세 가정에서 모아 매달 보내는 용돈은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그 돈이 마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100만 원으로 모든 고생이 해결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미안하다면서 과일이나 이것저것 사오더니 이젠 그것도 점점 뜸해졌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려오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좀 부탁드려요. 애들이 여기서 잘 지내잖아요. 딸은 늘 같은 말로 부탁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북적북적 사촌들까지 같이 지내니까 좋은가 봐. 얘네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박 씨는 속이 상했지만 자식들의 요구를 매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논리로 모든 부담을 부모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된 일은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이후로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작은 일조차 잡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손주의 이유식을 데우는 사이 남편은 작은 손주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지만 아이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손주는 어디 갔어? 왜 당신 혼자 들어와? 우유 사주러 간다며? 박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 손주? 내가 어디 두고 왔나? 그러게 같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치? 남편은 멍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박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신발을 걸쳐 신고 손주를 찾으러 나갔고 그나마 다행히게도 손주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놀이터에 아이를 앉혀두고는 그대로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보인 첫 번째 순간으로 일단은 그저 단순한 해프닝 중 하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잊어버리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가스불을 끄는 것과 문을 잠그는 일조차도 자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나 본인보다 4살 위인 남편은 본인의 어머니도 치매로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고 곧장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알츠하이머라는 판정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정말인가요? 이 사람이? 여보, 당신, 어떻게? 박 씨는 절망하기도 직전에 이런 남편의 상태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제 남편까지 아픈 상태가 되었으니 상황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가끔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과거 실패했던 사업 이야기나 주식 투자 얘기를 반복하며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해. 그 회사 주식이 기회야. 이번만 나를 믿어줘봐.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남편의 말에 박 씨는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왔습니다. 과거 남편이 사업과 주식에 손댔다가 큰 실패를 겪고 집안이 휘청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때 술도 끊고 다시는 그런 일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집안이 흔들렸던 사태 이후로 가족들 중 누구 하나 남편의 주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남편 본인이 가장 민망해하고 회피하려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 기억을 뒤섞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남편은 본인 스스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주식은 무슨, 그렇게 나한테 타박을 받아놓고선 기억이 남아도 뭘 그런 걸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어. 박 씨가 다독였지만 남편의 눈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같은 말을 계속했고 아침이면 주식을 사러 나가야 한다며 집을 나서려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손주들까지 돌보는 일은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리고 새삼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지들이 알아서 애들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국에 아직 맡길 사람을 못 찾았다며 은근슬쩍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씨는 자식들을 불러 남편의 상태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대기업 엔지니어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형 병원의 간호사로 교대 근무와 야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집에 모인 날 박 씨는 애써 담담하게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야. 그리고 옛날 주식 얘기까지 꺼내고 있어. 니들 학교 다니고 한창 어릴 때처럼 아침에 뭘 사러 나간다고 뛰어나가지를 않나? 엄마가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 정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말에 자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작은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건 없어. 그냥 조금이라도 자주 집에 들러서 얼굴 보여주고 아버지 상태를 살펴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들은 이제 방과 후에 우리 집에 보내지 마라. 진즉 얘기해야 했는데 네 아빠 하나만 챙기기도 엄마는 온몸이 아프고 쓰러질 것 같다. 대상포진까지 왔어. 그러자 다들 하나같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며 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힘들었겠다. 알겠어요. 저기, 내가 엄마 드실 영양제라도 좀 사올게. 애들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이제사 박 씨는 한숨이 놓였고 그래도 자식들이 본인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신경 써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은 신경을 쓰고 전화도 하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있는 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자기 애들을 맡겨놓고 수시로 드나들더니 가끔
각자 집으로 데려가게 되자 제각기 삶이 바쁘다면서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은 박 씨와 남편 둘만이 남아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기억은 더욱 희미해졌고 종종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거나 과거의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여보,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기 전에 사야 해. 빨리 해야지. 늦으면 안 돼. 심지어 남편은 새벽에도 일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사업 일, 친구한테 사기당했던 일, 온갖 옛날 일들을 되새기듯 말하는 모습에 박 씨는 늘 긴장을 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남편이 혼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박 씨는 거실에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핸드폰은 소파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딜 간 거야? 박 씨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 박 씨는 급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급해졌고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박 씨는 정처 없이 동네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제 남편인데 방금 나갔어요. 좀 같이 찾아주세요. 이 사람 치매예요. 하지만 마트 주인도 길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밤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박 씨의 가슴은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길을 잃고 어딘가에서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요. 좀 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날씨도 춥고 이제 어둑어둑한데 제발 도와주세요.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자꾸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인상착의와 나간 시간을 물었고 박 씨는 최대한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회색 잠바에 검은 바지를 입고 나갔어요. 나간 지 1시간 정도 됐어요. 경찰은 주변 순찰차를 돌려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박 씨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도 했지만 다들 직장 때문에 멀리 나가 있었고 다 같이 경찰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남편분을 찾았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박 씨는 뛰쳐나갔고 그렇게 마주하게 된 남편은 담요를 덮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다급히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혼자 나가버렸어요? 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박 씨는 울컥하며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메마른 얼굴로 박 씨를 올려다보더니 뭐가 잘 보이지 않는 듯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중얼거렸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당신이었구나. 나는 우리 엄마가 올 줄 알았지. 박 씨는 이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병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치매에 걸리신 본인 어머니를 붙들고 숱하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를 외치며 자신을 잊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못 보겠다고 통곡을 했던 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병에 본인이 걸리게 되어 흐려지는 기억 속에 본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제 과거의 기억들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겨우겨우 속을 달래며 억지로 울음을 삼키고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남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옆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남편의 흐릿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박 씨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약을 챙겨 먹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밀려드는 씁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자신은 그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박 씨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자신의 곁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잘 해결이 됐네요.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참, 그리고 엄마,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면 요양원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큰아들은 그 말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던졌습니다. 본인의 엄마가 아버지가 없어진 동안 얼마나 두려운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한 아들의 태도가 박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 씨는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봐요, 엄마. 나도 형이랑 얘기해봤는데 아버지는 진짜 그 정도면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셔야 해. 그러고 엄마가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보고 오면 되잖아. 오늘 같은 일도 있으면 안 되지. 박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무심함과 무책임함이 박 씨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딸도 크게 반응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엄마도 이제 쉬셔요. 아빠 더 신경 써서 잘 보셔야겠네. 나 지금 전화 받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요, 엄마. 딸의 말에도 박 씨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고통과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 자식들의 태도가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일단은 아들들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고 박 씨는 남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며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찾아 나서는 일은 너무도 고되고 이제는 박 씨의 체력으로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박 씨는 요양원에 남편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어진 자식들의 반응은 박 씨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게 진즉 답이었던 것 같아. 잘하셨어요, 엄마. 저희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아버지도 전문적으로 봐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낫죠. 큰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며 안도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속이 상했지만 참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비용이 매달 25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너희가 조금씩 도와줘야겠다. 남편의 상태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자식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두 부부의 수입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특별한 자산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자식들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집에 들어간 대출이 많아서요. 애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다달이 지출을 고정적으로 드리긴 힘든데 초반에 얼마는 드릴 수 있어요. 큰아들은 서둘러 말을 돌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활이 빠듯해요. 지금은 도저히 여유가 없어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딸도 미안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엄마 진짜 미안해. 우리는 올해 안에 이사 계획 있어서 당장 목돈은 다 묶여 있어. 생활비도 빠듯하고. 혹시 뭐 예금이나 그런 거 없나? 박 씨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주들을 돌볼 때는 당연하게 도움을 요구하던 자식들이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를 조금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얘, 니네 진짜 너무하다. 니들 애들도 엄마랑 아버지가 그렇게 애가 닳도록 키워줬잖아. 아파서 어디 못 가면 데리고 있으면서 약 먹이고 병원 보내고 밥도 해먹려 가면서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부모인 네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이 정도는 너희가 얼마씩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자식들은 곤란하다는 듯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떳떳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렸잖아요. 그게 저희 최선이었어요. 큰아들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잽싸게 작은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들 모두 결혼하고 할 때 제각기 대출받고 자기 능력으로 집 얻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 버는 게 너무 버겁고 진짜 최선으로 드린 게 우리 머리수대로 맞춰서 100만 원 드린 건데.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요양원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박 씨는 다시금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박 씨는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날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일 가서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박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박 씨를 알아보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요양원에 입소한 지 1년이 되기 전 새벽녘에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는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전화를 받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위태해 보이던 남편이었지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없었기에 그 순간은 그저 공허하고 무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 속에 천천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이 열리는 날 박 씨는 그곳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들어왔고 손주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자식들은 손주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아버지의 마지막을 애도할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기 엄마, 잠깐만요. 애들 배고프대요. 얘네 뭐 먹을 거 없을까요? 와이프가 지금 잠깐 처가댁 어른들 모시러 가서 애들 잠깐만 봐주세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식들의 이런 태도가 너무도 괘씸하고 서글펐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처럼 보이는 자식들의 모습에 박 씨는 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 여기 어른들이 나오라고 하셔서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좀 봐주세요. 작은 아들도 그렇게 말하며 마치 장례식의 중심이 손주들이기라도 한 듯 행동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남편을 위한 마지막 인사였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저 일상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나도록 한없이 공허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박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도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세월도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얼마쯤 지나 자식들이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안 그래도 허한 마음으로 지냈던 박 씨는 이 방문이 무척 반갑고 위로가 되었지만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잘 계셨죠? 어디 보자. 아버지 한 분 안 계시니까 진짜 집이 휑하긴 하네요. 나도 느낌이 이렇게 이상한데 엄마는 어떠시겠어? 큰아들이 이렇게 인사하더니 바로 몇 초 만에 용건을 꺼냈습니다. 저기 엄마, 아버지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 순간 박 씨는 속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 장례 끝나고 정신도 없고 이제 엄마도 좀 마음 추스리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거야? 큰아들은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별 뜻 없이 하는 말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기분 상하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건 정산은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장례 비용도 나갔고 저희도 도와드린 게 있고 해서요. 특히 보험금 같은 건 나눠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그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돈 얘기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큰 아들 뜻에 동의하는 건지 작은 아들과 딸은 그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를 하냐? 진짜 너무 기가 막힌다. 오로지 그런 거 말고는 다짜고짜 와서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 엄마 어떻게 지냈는지,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아버지 보내고 마음이 어떤지 그런 얘기가 먼저 아니야.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건 우리가 엄마 배려를 못했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희도 똑같이 아빠 아프신 거 보면서 힘들었잖아요. 같이 돕기도 했고요. 오빠가 저 얘기를 꺼낸 건 의뢰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 말한 거고 순서가 틀려서 엄마가 화나신 것 같아요. 화 푸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돕기는 니들이 뭘 도왔어? 아버지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입 싹 닫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갔는지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게다가 아버지 실종되었을 때도 요양병원 보내란 식으로들 말하고 막상 간다니까 병원비 한 푼도 안 보탰어 니들. 그래놓고 이제는 보험금이 걱정돼? 하나라도 더 못 나눠 가질까봐 신경 쓰여? 자식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죄책감이 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거실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일단들 나가. 그 잘난 보험금 내가 정산해보고 알아보고 연락 줄 테니까 그리들 알아. 오늘은 니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박 씨는 얼마간 고민을 하다가 이틀 뒤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질릴 대로 질리고 이골이 났지만 자식들 말대로 정리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 내일 다들 집으로 모여라. 그 메시지를 받은 자식들은 하나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때 괘씸했던 게 이렇게 보내면 다들 알겠다면서 조용히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아닌 척 하더니 보험금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곧장 전화를 걸어와서 물었습니다. 네. 엄마, 내일 들릴게요. 그런데 보험금은 어느 정도 나온 건지 미리 좀 알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알게 될 거야. 그거 나눠주려고 부르는 거니까 내일 와서 가져가. 그리고 작은 아들은 따로 귀찮다는 듯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보험금도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얘기는 저번에 다 한 거 아니에요? 저 내일 일이 많아요. 박 씨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웃기지 말고 당장 모여. 그 정도도 못하겠으면 보험금 얘기 꺼내지도 마. 네 형이랑 여동생한테 다 뺏기던가? 결국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 아래 다음날 박 씨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들과 딸은 서로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다. 니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니들 아버지 보험금. 이거 서류랑 다 봐봐라. 딱 5천만 원 나왔어.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서들 가져라. 그거면 되지? 자식들은 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5천만 원이면 많지도 않네. 그냥 나눠서 입금을 해줬어도 될 텐데. 근데 아버지 보험 들어놓은 게 그거밖에 안 됐어? 하긴 예전에 큰일 있을 때 몇 개씩 깼다고 듣긴 했는데. 아무튼 얼마 안 되긴 하네요. 박 씨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얼마 안 되면 놓고 갈 거야? 그럼 그냥 가던지. 돈 5천 나눠 갖는 것도 우스워하다니. 네 아버지도 참 어지간히 속상해하겠다. 아니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요즘 자꾸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엄마 힘든 것도 아는데 엄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애초에 니들 하는 말이 틀려먹었는데 화내는 엄마가 비정상인 거냐? 됐고 나중에 군말 하지 말고 가져가. 그놈의 보험금 소리 한 번만 더 해봐라.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한마디 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버지 없이 이 집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니?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되지 않아요? 애들도 이 집 좋아했고. 이렇게 우리들 모이고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적적하시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죠. 박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돌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니들 나한테 니들 자식 맡길 생각 꿈도 꾸지 마. 엄마, 진짜 왜 이래요 피곤하게. 말끝마다 자꾸 시비조로 말씀하시고. 벌써부터 작정들을 했나 보네. 왜? 이 집 빼고 어디 멀리 가버리면 자식들 맡길 데 없어서 그러냐? 그런데 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말한 거지. 애들이 진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좋아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서운할 거야. 할머니 어디 멀리 가시면. 박 씨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니들이 나랑 같이 살던지? 나 혼자는 여기서 못 산다. 그렇게 이 집이 좋고 정리하는 게 아쉬우면 니들 중 하나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던가? 어떻게 할래?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기, 엄마 마음도 잘 알겠는데 저희도 상황이 좀 그래요. 집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는 없어서. 그럼 내가 이 집 팔고 니네랑 합치면 되지? 박 씨는 계속 가능한 쪽으로 제안을 했고 아들들과 딸들은 정말 기야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엄마, 굳이 왜 이 집을 팔려고 해? 그냥 계시면 되지. 우리가 자주 오면 되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나이 먹어서 부모 자식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 엄마도 우리가 애들 맡기고 늦게 오고 하면 힘들어했잖아. 가끔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박 씨는 그런 자식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니들은 진짜 딱 보험금만 받아갈 주제들이구나. 엄마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딸은 당황한 듯 답했고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서둘러 일어서려던 순간 박 씨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불러세웠습니다.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니들이 알아야 될 게 또 있거든. 그러자 자식들은 순간 멈추며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숨을 한 번 훅 내쉰 다음 바로 서랍에서 유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서류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말이다. 너희 아버지 주식이 진짜 있었어. 니들은 몰랐겠지만 말이야. 박 씨가 차분히 말하자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 눈치 없기로 유명한 작은 아들부터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주식이라니? 아버지 주식 안 하기로 그렇게 각서 쓰고 별 소동을 다 벌이지 않았어? 무슨 주식인데? 나도 네 아버지가 치매 현상으로 헛소리 하는 줄 알았다만 진짜 주식이 있던 게 맞았어. 그 와중에 기억이 오락가락했던 거고 몰래 남겨두었던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박 씨는 서류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여줬고 자식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다시 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던 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아빠가 남겨둔 주식이 있었다니 진짜 의외네. 엄마도 전혀 몰랐을 거 아네요. 박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30억 넘는 것 같아. 대충 따져보니 그렇더라. 이 짧은 말에 자식들은 뭔가에 얻어맞기라도 한 듯 잠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자식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당황함이 서렸습니다. 겨우 가닥을 잡은 듯 작은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그 얘기부터 했어야지. 지금 한가하게 보험금이랑 여기 집 갖고 떠들 때가 아니었잖아. 내 참, 나는 또 뭐라고. 그러면서 작은 아들은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박 씨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니들한테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알려주려고 말한 것뿐이야. 니들 몫이 아닌데 뭔 상관이냐? 이 말에 순간 자식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커다란 운석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보다 놀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깜짝 선언으로 놀래키기라도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서서 니들 몫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엄마는 지금껏 그들이 알고 있었던 엄마 박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다급해지며 박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잖아. 흥분하지 말고 일단 잠깐 앉아봐.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 같이 의논해보자고 말한 거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자기도 말을 하면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엄마의 모습에 뭔가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것이겠죠. 그러나 박 씨는 딸의 손을 밀치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이유 없어. 법적으로도 상속은 내 선택이야. 내가 니들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대. 잘 됐지 뭐냐? 나는 니들 안 줄 거야. 난 그냥 자랑만 하는 거지. 니네 아빠가 남긴 주식 덕분에 유산이 무려 30억이 넘더라고 말이야. 너무 좋겠지? 니들 말고 나 말이야. 박 씨의 목소리는 매우 매정하고 차가웠고 그 말 속에는 그동안 쌓였던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작은 아들도 이제 뭘 좀 파악했던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인데 그걸 엄마가 아무리 우리한테 뭐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엄마 혼자 다 챙기는 건 아니지. 나 이건 좀 기분 나쁜데. 이러면 우리도 할 말 있지. 박 씨는 그런 자식들의 항변을 무시하듯 고개를 저으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실컷 해봐. 니들이 네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것 말고 뭔 자격이 있어서 이 돈을 쳐다보는데? 나는 네 아버지랑 일생을 일궜고 니들 키워냈고 니들 손주까지 키웠고 네 아버지 아픈 것도 함께 돌봤어. 그럼 그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는 말이냐?
이 유산의 몫을 주장하려면 내가 해야지 왜 니들이 그렇게 떳떳해? 박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 쓸 거야. 니들은 단돈 30원도 받을 자격 없는 돈이란 말이다. 그만들 나가봐라. 오늘 아주 니들 진심을 잘 봤다. 앞으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썩들 나가라. 자식들은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확고한 박 씨의 태도에 그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앞서 먼저 일어나려던 모습과는 달리 어쩔 줄 모르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식들을 하나둘씩 현관 밖으로 밀어내며 당장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박 씨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무렵 여러 가지 서류들과 노트들, 메모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투자 내역서와 증권 계좌부터 해서 다수의 종이 뭉치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옛날 자료인가 보다 싶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문득 호기심이 생겼고 계좌에 남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증권사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증권사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계좌를 조회하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얼마 정도 되는데요? 박 씨는 직원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물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약 35억 원입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과거 소액으로 투자했던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가 폭등했던 것이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와 주식 분할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씨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눈앞의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고 그것이 박 씨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론 이제 이 재산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될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본인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 살았을 때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자식들의 반응을 보고 이 재산의 여부를 생각해 보려 했지만 역시나 생각했던 이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있는데 자식들은 또 수십억이라는 단어에 어지간히 당황한 듯 했나 봅니다. 곧장 박 씨에게 내쫓기고는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문이 부서져라 세차게 두들겼고 기어코 다시 들어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박 씨에게 이것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졸렬하고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다시 좀 얘기하자고요. 그거 우리 좀 보여주세요. 아니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니까요. 왜? 바쁘신 몸들이 돈 앞에서는 또 답이 없나 보다. 아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일어나기들 바쁘더니 니들 평생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 자꾸 이렇게 또 기어들어와서 나 귀찮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아버지 아플 때 외면하고 재산 노리는 자식들이라고 내 얼굴에 침 뱉어가며 동네에 소문낼 거야. 이것들 얼씬 못하게 하라고. 이 말에 일단 그나마 이성적인 딸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면서 자기 오빠들을 데리고 나갔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자식들에게 호통을 치고 연을 끊어버렸고 남은 인생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주식의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했지만 박 씨는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가와 상담한 뒤 이전에 부부가 꿈꾸었던 소형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일부를 연금형으로 바꿔 매달 생활비로 받는 계획을 세웠으며 나머지는 전문가의 관리 아래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유품 중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새 집으로 옮기고 그 외의 물건들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자식들은 슬그머니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박 씨와 가장 원한 없이 같은 여자 입장으로 무던하게 지냈던 딸이 대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셨다고 마트 아저씨에게 들었는데 나나 오빠들이나 모두 엄마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그냥 엄마 계신 데 가서 얼굴 한 번만 보고 올게. 이제는 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박 씨는 자식들의 속내를 뻔히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주식 이야기를 들은 후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동시에 깊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올 필요도 나를 챙길 필요도 없어. 앞으로는 각자 잘 살길 바란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아라. 메시지를 받은 딸을 시작으로 하여 뒤이어 아들들까지 급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집들을 돌보느라 박 씨는 충분히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지만 박 씨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